안녕하세요. 클로카 매거진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클로카 살롱에서 다뤄볼 브랜드는 롤랑페리에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뭔가 고급스럽지 않나요? 롤랑페리에. 사실 롤랑페리에 낯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롤랑페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파텍 필립에 가장 근접한 독립시계 브랜드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게 빌드 퀄리티라든지 뭐 디자인도 사실 되게 튀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롤랑페리에는 되게 무난한 디자인에 안정적인 빌드 퀄리티, 또 무브먼트도 독특하고 피니싱도 또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는 사람만 아는 이 강호의 은둔의 고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평범해 보이는데 내공이 막 어마무시한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숨겨진 보물 같은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이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죠. 참 이게 워치메이커가 또 엄청난 분이 또 창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롤랑페리에가 창립자 이름인데 네네. 이분이 파텍 필립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었죠. 30년 이상인데 거의 제가 알기로 30년, 6, 7년 되는 것 같아요. 37년쯤 된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정말 있습니다. 오래 했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워치메이커였고 말년에 이제 자기 브랜드를 이제 60이 넘어서 차렸죠. 이분이 정말 전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워치메이커가 아니잖아요. 평일에는 파텍 필립의 워치메이커로 가운 입고 딱 일하다가 주말에는 광기의 레이서로 특히 르망 24시 같은 그런 엄청난 내구 레이싱을 막 하시는, 그러니까 평일에는 워치메이커, 주말에는 막 본격 프로 드라이버 약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특이한 이력이 사실 이 창업 과정이나 시계 곳곳에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레이싱을 했던 워치메이커가 창업을 한 회사의 시계라면은 레이싱 워치처럼 막 스포티하고 막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 드레스 워치예요. 되게 차분해. 근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이 레이싱 워치의 어떤 그런 레이싱의 어떤 표면적인 걸 시계 넣은 게 아니라 레이싱을 하려면 어쨌거나 굉장히 정교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뒤틀리면은 뭐 속도가 안 나든지 뭐 차가 뭐 전복이든지 그럴 테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품의 정교함, 손끝에서 느껴진 그런 어떤 감각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어떤 레이싱의 본질들을 시계에 좀 녹여 넣었다. 이 레이싱이 왜 중요하냐면 이 롤랑페리에라는 인물이 레이싱을 하다가 르망 24시에서 동업자를 만나죠. 이름이 프랑스와 세르바네를 이제 만나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한 차를 타고 포르쉐 935T죠. 그 유명한 차를 타고 이제 르망 24시에서 무려 3위를 합니다. 1979년에 이 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발매될 스포츠워치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해의 2위가 그 유명한 시계업계에서도 유명한 폴 뉴먼이죠. 그렇습니다. 네. 같이 포디엄에 이렇게 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좀 그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훗날 이제 롤랑페리에를 창업을 하게 되죠. 롤랑페리에가 워치메이커이자 또 드라이버였으니까 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그 균형이라든가 어떤 디테일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둘 다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브랜드 하면 또 시그니처가 이 갈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봐도 시계 참 특이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롤랑페리에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갈래 케이스죠. 갈래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조약도를 의미하는데 정말 시계를 만져보면 정말 잘 깎아낸 조약도를 만지는 것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고요. 롤랑페리에 본인 말에 따르면은 시계 어떤 면을 만져도 좋은 감각,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저도 정면 사진을 봐서 잘 몰랐어요. 근데 시계를 실물을 측면이랑 이렇게 같이 정면으로 놓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싹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구나 그게 느껴졌고, 케이스는 동글동글한데 또 러그는 또 굉장히 날렵하게 싹 떨어져요. 약간 각도 있고 그런 대비도 굉장히 멋있고, 케이스도 케이스지만 케이스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롤랑페리에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롤랑페리에 시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세가이 헨즈라고 하는 굉장히 날렵한 네. 창 같은 모양의 그런 바늘이 있고 네. 그리고 물방울 형태의 길쭉한 이제 바인덱스를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시 방향에 이제 스몰 세컨즈가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제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뭔가 허전하거나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굉장히 그 단순함 속에서 그 고급스러움을 잘 살려낸 시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로랑 페리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절제된 아름다움, 절제된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앞모습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지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 시계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뭐 측면을 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무브먼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굉장히 독특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워치메이커라고 하면 그 기술에 대한 내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막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뚜루비용 하면 앞에다 그냥 딱 박잖아요, 돌아가는. 근데 이 브랜드가 정말 멋있는 건 첫 작품이 뚜루비용인데 뒷면에다 나오거든요. 앞면으로 안 보여주고.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파텍 필립에서 오래 근무했던 티가 나는 부분. 맞습니다. 네. 그거 굳이 보여줘. 상스럽게 말이야. 일단 첫 모델부터 좀 살펴봐야 이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좀 그런 철학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도죠. 그때 첫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발레 클래식 투르비용 더블 스파이럴이라는 모델입니다. 그해 GPHG에서 데뷔하자마자 남성용 시계 부문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평범한 드레스 워치처럼 보이지만 뒷면을 딱 돌리면 반전이 있죠. 더블 헤어스프링을 갖춘 투르비용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데 특히 이 더블 헤어스프링은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또 기술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블 헤어스프링이란 게 이 헤어스프링 두 개를 이 위아래로 폭에서 배치를 하는데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진동을 해서 이제 대칭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등시성을 높이기 위한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전에도 뭐 이런 더블 헤어스프링을 시도한 브랜드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투르비용에 접목을 시킨 드레스워치로 완성한 것은 로랑 페리에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GPHG 뭐 심사위원단들도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 로랑 페리에 하면 뭐 지금 말씀드린 투르비용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대표적인 거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내추럴 이스케이프와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무브먼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칼리버 FBN 22901이라는 무브먼트인데 이 무브먼트에는 이제 더블 다이렉트 임펄스 이스케이프, 길다. 아무튼 그런 독창적인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줄여서 이제 내추럴 이스케이프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이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랑 달리 요 이스케이프먼트는 이제 두 개의 이스케이프먼트 휠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밸런스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부품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브레게가 윤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찰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마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이 방식의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고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로랑 페리에가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구현한. 사실 쉽지는 않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를 가진 시계를 양산한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죠. 올해 나왔죠? 올해? 네. 올해 뭐 비슷한 방식을 쓴 브랜드가 나오긴 했었고 네. 그리고 이런 이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시계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특정 모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 로랑 페리에도 그 중에 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랑 페리에는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 같은 독특한 메커니즘도 있고 무브먼트 구조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핸드 피니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독립시계 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즐거움이 또 핸드 피니싱일 텐데 로랑 페리의 핸드 피니싱은 보고 있으면은 이게 피니싱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코트드 제네바, 뭐 앵글라주, 페를라주 같은 기본적인 마감들이 정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약간 성문 기본 피니싱?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정도로 정말 정석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브릿지 곡선의 못따기 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폴리싱 처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광택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 로랑페리에 시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어떤 걸까요? 제가 또 파네라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가품파? 아니 이게 일반 갈래 케이스도 좋은데 이 로랑페리에 특이한 모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스퀘어 마이크로 로터라는 모델인데 이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사각시계인데 이 조약돌의 둥근 곡선이 살아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인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파네라이 좋아하는 사람이 늙어서 마지막에 착용해야 될 드레스워치가 뭐냐 그러면 저는 로랑페리에의 스퀘어 마이크로 로터 가십시오 그러면 물론 이제 파네라에서도 드레스 이렇게 작은 거 차면 되지만 그거와는 뭔가 이렇게 다른 또 아우라가 있거든요. 저도 워치스 원더스 기간에 손목에 이걸 한번 올려봤는데 이게 케이스 형태는 되게 독특한데 그 안에 굉장히 정제된 디자인이 딱 담겨 있어서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정제된 우아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뭐 착용감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좋았고요. 가격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재석 기자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 투르비용 더블 스파이럴을 좋아합니다. 그 처음 출시했던 그 모델 아닌가요? 그렇죠, 그 모델이죠. 겁나 비싸지 않나요? 아마 로랑페리에서 제일 비싸지 않을까요? 아, 일단 일반적인 모델에서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군요. 물론 뭐 금액을 제가 넘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네네. 일단 그 모델이 로랑페리에라는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저는 또 수동시계 마니아이기 때문에 네. 고르고 고르자니 물론 그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무브먼트도 좋고 뭐 내추럴 이스케이프 모드도 좋긴 하지만 네. 저에게는 수동시계인 클래식 투르비용 더블 스파이럴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못 사긴 그거나 저거나 똑같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는 못 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좋은 전략이네. 네. 그리고 그게 로만 인덱스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건 다 이제 물방울 무늬 바 인덱스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모델 같은 경우 로만 인덱스가 그 로만 인덱스 디자인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좋아할 만하네. 네,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는 그 다이얼. 전 투르비용이 뒤에 있다는 게 진짜 그 킥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로랑페리에서 물론 이제 하나만 산다면 뭐 그런 거 사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드레스워치보다 조금 더 스포츠워치를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로랑페리에에서도 드레스워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에 스포트 오토라고 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워치를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워치스 원더스에서 저 CEO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딱 차고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도 그 스포트 오토 모델이 그런 스포츠워치 계열이 로랑페리에의 그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레이서 출신이잖아요. 이 워치메이커 자체 이게 레이싱을 물론 대회를 후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 스토리에 그 레이싱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나왔어도 진작 나왔어야 될 모델인데 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사실 그럴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드레스워치 브랜드지만 스포츠워치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좀 그런 것도 로랑페리의 힘이라고 보는데 2019년이죠. 처음 나온 게 이제 스포트 오토라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워치 컬렉션을 짜잔 하고 선보였습니다. 첫 모델은 그랜드 스포트 투르비용이라는 플래그십 모델이었죠. 로랑페리에가 사실 아까 1979년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르망 24시에서 3위를 자기 파트너와 함께 차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2009년에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망 24시 3위 한 지 40주년, 창업 10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에 이제 이 스포츠워치를 출시했는데 하나 더 의미를 더하자면 이제 1979년에 3위를 하잖아요. 르망 24시에서. 그때 받은 상금으로 자기 파트너인 프랑스어한테 노틸러스를 각인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매 나오면 엄청 가격이 이것도 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40년 전에 그 선물을 기념하는 거죠. 40년이 지나서 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디자인한 스포츠워치를 너에게 주겠어 라는 겁나 멋있는 이런 대사를 날리면서 만든 시계가 이 스포트 오토 투르비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모델인 만큼 레이서 출신이잖아요. 이 워치메이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레이싱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 실제 레이싱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쿠션형 케이스 디자인은 일체형 브레이슬릿 워치인데 이제 소재는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내부에는
당연히 첫 시계에 들어갔던 그 기념비적인 무브먼트, 더블 스파이럴, 트루비오 무브먼트를 딱 넣어서 스포츠워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12개 한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사니까 그걸 이제 대중적인 모델로, 뭐 대중적이라고 해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대중적인 모델로 만든 게 스포트 오토 40 모델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델이죠. 그럼 올해 그럼 로랑페리의 신제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올해는 워치스 원더스에는 딱 한 모델 보여주시더라고요. 클래식 오토 호라이즌이라는 모델인데 태생을 따지자면 방금 얘기했던 그 스포트 오토 40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썼던 무브먼트를 피니싱을 조금 클래식하게 다듬어서 탑재를 한 오토매틱 캐주얼 드레스워치라고 좀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찰 수 있는, 그리고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약간 디자인에도 스포트 오토의 코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라이즌 컬러, 블루 컬러라 그러죠. 이제 하늘에서 좀 영감을 받은 그런 라이트 블루 계열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세틴 수직 브러싱이랑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컬러가 들어가 있고 여러모로 요즘 유행에도 잘 맞고 해서 인기가 좀 좋지 않나. 또 스틸이잖아요.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가격.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스포츠 워치에 있던 무브먼트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빠져 있긴 한데 대신 가격적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이제 로랑페리에를 좀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독립 브랜드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럼 로랑페리에는 그런 독립 브랜드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브랜드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솔직히 독립시계 브랜드란 그런 이름표를 딱 떼고 시계만 흑백요리사처럼 시계만 딱 저희 입에 떠먹여준다면 저는 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 쓰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퀄리티라든지 어떤 대중적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시계 영역을 이미 저는 벗어나 있다고 보고 특히 창립자가 파텍 필립 출신 아니겠습니까? 파텍 필립의 DNA 정수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독립시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그 독립시계 브랜드보다도 그 하이엔드 메이저 브랜드에 좀 많이 근접해 있는 그러면서도 독립시계 특유의 멋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시계 그러면 사실 되게 특이한 디자인, 뭔가 개성 이런 거 되게 어필을 하자는데 로랑페리에는 그 어떤 시계보다도 클래식하고 정제되어 있고 대중적 코드에 잘 맞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뒤집어 보면 뭔가 기술적인 어떤 유니크함이라든지 개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좀 무난함 속에 개성과 기술력,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다는 게 로랑페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빈티지 정통 드레스워치, 스몰 세컨즈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특별한 독립시계 브랜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요즘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독립 브랜드들이 중에서 전공법으로 드레스워치를 이렇게 고전적인 굉장히 클래식한 이런 시계를 제작하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뭔가 독특한 기술력을 이제 뽐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랑페리에가 굉장히 특별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고급 브랜드랑 견주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어느 면에서는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독립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카 살롱에서 로랑페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꽤 고가의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라서 사실 경험하기는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수동 기능을 갖춘 엔트리 모델도 있고 여러 가격대가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흔치 않은 나만의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클로카 매거진의 이상우, 이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